마지막 코너 빅픽처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면은 5월달 FOMC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서 이제는 발언을 못하게 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왔는데요. 힌트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은 이 얘기를 아마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시장에 녹여내야 될지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들이 점점 수위가 좀 높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일단 뭐 가장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 본다라면요. 80년대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훌륭하게 대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커 의장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렸던 굉장히 좀 매파적인 그런 정책을 취했던 분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파월 의장 자신도 좀 매파적인 부분들을 계속 정책들을 계속 펴나가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5월 연준 테이블에 0.5% 인상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기자가 뭐 0.5%는 그런 거고 연속으로 빅스텝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배제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죠. 자, 그리고 고용시장은 너무 뜨겁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 고용시장이 조금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른 이면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공급 측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쟁이 글로벌 분절화를 높여서 고물가, 저생산성을 촉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매파적인 분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시장에 뒤처져 있다. 채권 금리는 지금 안전한 것 같지, 채권 시장은 지금 안전한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채권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뭐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75bp를 올린다고 종말은 아니다. 예전에도 75bp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이 끝났냐? 그렇지가 않다. 뭐 이로 인한 다만 이로 인한 경착륙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이렇게 좀 매파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었죠. 75bp를 인상을 하면서 충격을 주는 데는 반대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연준에 함께하는 그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하나같이 다 매파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오드 같은 경우는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는 없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목받게 된 것이 시장의 대세와는 상당히 달라서 오히려 이 발언이 더 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준 관련된 인사들 외에도 대체적으로 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앤드류 홀렌 호스트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75bp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더 긴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롭 서바라만 노무라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5월에 50bp 인상을 하고 6월, 7월에 연속으로 7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며 또 내년 중반에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했고요. 항상 매파적인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는 연준이 다음 달에 75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약을 매번 먹지 말고 한꺼번에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크리슈나구와 에보코 금리 전략 총괄 책임자는 연준이 5월에서 7월까지 50bp를 인상하고 9월에는 25bp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50, 75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5bp냐 50bp냐의 논란이었다면 이제는 숫자 레벨 자체가 그 밴드 자체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점차 매파적인 색깔이 강력해진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2.9%를 넘어서 2.97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종가도 2.9%로 끝이 났고요. 2년물 금리는 2.72%로 10년물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요거는 정책 금리를 잘 반영하는 게 2년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인상 확률을 급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패드워치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수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을 거고요. 자, 이 패드워치에서는 5월에 0.5% 인상 가능성이 99.8%로 뭐 이건 그냥 올린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또 6월에 0.75% 인상 가능성이 82.7%로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 6월에 0.75를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장에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자, 7월 달에는 0.5% 인상 확률이 79.4%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경기가 좀 어떻게 될지,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 인플레가 잡히거나 하면 좀 좋을 텐데, 이에 대한 좀 의견,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자, 연준이 시장을 우선시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안정된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차질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부메랑 역할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준은 당분간 경기보다는 물가를 우선순위에 둘 걸로 보여지고요. 자, 폴 볼커는 79년 10월 달에 한꺼번에 금리를 4%를 올린 전례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때 같지는 않지만 연준은 상당 기간 매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환시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밴드 상단을 뚫었죠. 현재도 1246원대 기록하면서 원화도 크게 영향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환시에서 뭐 폭락, 뭐 몇 년 내 최저, 이런 헤드라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원화에 영향 많이 미치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 가치가 8개월 내 최저치라고 하고, 또 엔화 차트를 봤더니 엔화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좀 뚜렷해지니까 다른 통화들도 같이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글로벌 증시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가뜩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이 강달러는 수출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지만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이므로 조금 미국 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만 따지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완화 정책으로 풀려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나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달러의 신뢰도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자, 폴 볼커 시기에도 이 긴축과 페트로달러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뭐 저 베트남전에서 전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뭐 그냥 없애버리면서 상당히 좀 그때도 인플레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이 컸었는데요. 달러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강달러 기조로 달러의 신뢰를 회복한 전례가 있고요. 또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동독하고 소독이 통일됐을 때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동독 통화를 서독이 1마르크를 1대1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독일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오히려 유럽 쪽에 있던 자금들이 독일 쪽으로 유입이 난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굴복시킨 뭐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니까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긴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쓰면서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 놓여 있었던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쯤에서 큰 그림 그려볼까요? 자, 미중 갈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은 변혁의 신호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지 시간 이번 주에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대면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재가 잘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방 국가 쪽에서 러시아를 아이고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제재를 풀어줄게라고 그냥 풀어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제재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 푸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뭐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다음은 몰도바라는 그런 예측도 등장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전쟁이 끝나도 공급망 재편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각국은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러시아 쪽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방산 쪽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